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들어왔는데요. 일제강점기는요, 제가 볼 때는 한국사 공부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네, 가장 아픈 부분인데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또 가장 쉬운 부분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참 역사를 역사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역사를 이렇게 기능주의적 관점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의 니즈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 파트가 굉장히 쉽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파트는 굉장히 단순한 파트예요. 굉장히 복잡한 파트가 아닙니다. 그 앞에 강의 개항기 파트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는요, 딱 정제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간단해요. 1910년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뭐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1920년대 일제의 정치 통치 방식과 경제 통치 방식이 뭐냐 공부하시면 되고요. 19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뭐냐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누어서 당시의 일제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를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그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저항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저항하였느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요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에 맞서서 우리는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를 배우시면 되고요. 1930년대는 일제 통치 방식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 역사 사실들을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집어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구조화되어 있고요. 단순화되어 있고요. 유형들도요. 굉장히 이게 한정되어 있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파트에 나오는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이렇게 일제강점기는 좀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공부하셔도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왜냐면 1920년대부터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 항일 무장 투쟁. 이거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단체들과 군대의 이름들을 또 외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참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선배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 일제강점기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저와 함께 자꾸 반복해 나가면서 한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극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그렇게 이제 공부할 거예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눠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뭐냐, 일제 식민지 지배 방식이 뭐냐,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먼저 여기가 지금 덩어리를 지금 세 덩어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가 1910년대. 네, 1910년대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1920년대. 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1930년대. 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910년대와 20년대 사이에 뭔가 이렇게 또 이게 큰 뭔가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예,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입니다. 네, 3.1 운동이 여기 들어옵니다. 3.1 운동.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로 넘어오는데 또 세계적인 어떤 그 분수령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세계 대공황이죠. 네, 세계 대공황. 자, 이렇게 크게 일단 잘라 놓겠습니다. 잘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파트는요, 제가 일제 통치 방식의 정치죠, 정치. 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공부하실 거고, 그 아래쪽은요, 경제입니다, 경제. 네, 경제 파트는 또 어떻게 이들이 통치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치 파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대의 정치 파트에서 이제 일제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통치했는지 1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910년대 일제가 지금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식민지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저항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항을 찍어 누르려고 아주 혹독한 통치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예,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10년대 통치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를 시행하고 있더라. 네, 무단 통치. 네, 군인들이 아주 강압적 방법에 의해 통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단 통치 1910년대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 키워드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요. 우선은 헌병 경찰을 들 수 있죠. 헌병 경찰. 경찰이 말이죠. 경찰의 역할을 헌병이에요. 원래 헌병은 군인 대상으로, 경찰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헌병이 경찰의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찰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는 애기한테 호랑이 온다. 울면 호랑이한테 잡혀가. 그래도 그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대요.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너 울면 너 헌병순사 잡혀가? 라고 하면 애가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죠. 그 정도로 아주 이 헌병이 앞장서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이 헌병 경찰들이 또 어떤 또 그 모습을 보이냐면, 이때 이 조선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태형. 태형과 직결처분권. 직결처분권. 태형은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여러분들 때리는 것 굉장히 그 비인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조선인들한테만 적용됐다는 거예요.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것. 이제 여기서 이제 사태의 어떤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태형은 지금 오로지 조선인들. 네. 여기서 이제 사태의 어떤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직결 처분권. 그냥 바로 그냥 뭐 어떤 뭐 공식적인 재판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이 경찰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헌병 경찰들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0년대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10년대 정말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찍어 누르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칼찬 교원. 네, 선생님이 말이죠. 딱 이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칼을 차고 여러분들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무서워요? 우습죠? 지금은 이제 그럴 텐데,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 그 조선인 어린아이들이 이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주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어린아이들이겠죠. 근데 선생님이, 일본인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일본인 이 교사가 말이죠. 칼찬 교사가 딱 칼을 꺼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칼을 쫙 꺼냈다가 다시 칼집에다가 쫙! 그러면서 조센진!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조선인들 막 그 멸시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카야로 이런 거거든요. 조센진 바카야로! 딱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금속성에 그 쫙 들어가는 꽂히는 그런 소리가 아이들을 깜짝깜짝 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겪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왠지 모르게 일본인들 앞에서는 위축되고 왠지 모르게 일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을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두려움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하여튼 1910년대는 이렇게 무단 통치, 강압적인 방법을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들로 지금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파트는 어땠을까요? 자, 이번 경제 파트예요. 자, 정치적으로는 찍어 누르고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뭘까요? 지금 처음 식민지가 됐어. 쫙 뺏어가야 되겠죠. 쫙 뺏어가야죠. 뭘 제일 먼저 뺏어갈까? 땅을 먼저 뺏어가야죠. 식민지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구한 말에 왜 러일 전쟁 시행한다고 한일 의정서에서 군사용지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토지를 또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땅에 대한 집착이 있단 말이죠. 이제 식민지가 됐어. 땅 많이 가져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토지 조사 사업. 자, 1910년대에 시행되었던 이 토지 조사 사업은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좀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방법은요. 증거제와 신고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소위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건 뭐 노란색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시행이 되었어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는 목적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 기억나시죠? 대한제국 때 여러분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하잖아요. 그 지계가 뭐였어요? 토지 계약 문서, 즉 그 토지가 내 토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이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러일 전쟁 때문에 흐지부지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못됐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예, 전국적으로 시행이 못됐는데 이거를 지금 이 일제가 다시 시행한 것이죠. 다시 시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명분으로 삼은 거죠. 실제로는 재정 확보예요. 안정적인 조세 확보. 안정적 조세 확보. 안정적으로 이 세금을 확보하려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걸 왜 시행했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여러분들 세원, 즉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출발하는 어떤 그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세원이 명확해야 세금을 정확히 거둘 거 아니에요. 세원이 명확해야 세금을 정확히 걷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왜 양전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고종 광무개혁 때도 양전 사업 시행하는 건 뭐냐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바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여러분들 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기한부 계약제.
기한부 계약제의 농민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그 농민들의 경작권이 인정이 안 돼요. 농민의 경작권이 인정이 안 돼요.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말이죠. 조선시대만 해도 내가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은 땅이 없잖아. 그래서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대신 농사를 짓고 병작 반수 약 2분의 1세를 지주에게 내는 것이죠. 물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도조법이 등장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도조법. 자, 어쨌건 간에 그런 소작농들이 있었는데 내가 소작농이야.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소작해. 이 지역을 내가 소작하고 있어.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는 지주죠. 나는 여기서 땅을 빌려서 이제 경작할 뿐이야. 그런데 이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가요, 나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내 아들이 또 이어서 소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우리 아버지가 소작했던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소작했던 땅이에요. 비록 이 땅의 소유주는 나는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지주가 함부로 너 그만해, 다른 사람 이렇게 바꾸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작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은 그 노동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계약제로 들어가니까 언제 이게 잘릴지 모르는 거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회사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령. 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회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회사를 세우려고 해요. 회사를 세우려고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네,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나 이거 회사 세울게 하고 딱 세운 다음에 딱 신고한 게 아니라 세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 허가를 제대로 내줄까요? 안 내주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것 또한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면 이 회사령을 왜 일본이 1910년대에 시행했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920년대 와서는 저 회사령을 없애요. 네, 없애고 신고제로 그냥 전환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191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일본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여전히 자본의 축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좀 벌고 있는데 돈은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모의 힘이 커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려면 규모를 키우려면 그 자본, 내가 번 돈을 계속 모아놔야 돼요. 모아놔야 더 큰 곳에 뻥하니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1910년도에는요, 일본 내에서 그 자본의 축적이 아직은 완벽히 이루어지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 자본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막으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는 걸 좀 막아서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좀 더 성숙하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대 왔으니 이걸 풀어요. 풀면서 일본 자본이 조선에, 당시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 조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탁 터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회사령 설치에 대한 이유 아시죠?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일본 내 자본의 축적을 더 원활히 할 수도 있고 다목적 이유에서 이 회사령은 지금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920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920년대로 오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3.1운동.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3.1운동이 이 통치 방식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족적 민족 저항을 부딪히면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조선인들 통치해서는 안 되겠군 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지능적인 그런 통치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소위 문화 통치라는 거예요. 소위 문화 통치. 자, 이 문화 통치 단계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병, 1910년대 아주 강압적인 방법에서 시행되었던 저 헌병 있잖아요. 저 헌병을 이제 군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보통 경찰로 돌아갑니다. 보통 경찰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만적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숫자는요. 오히려 더 증가해요. 경찰의 숫자는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더 감시하는 것이고 이 문화통치 시기에는 어떤 그 민족 이전까지 191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일본과 조선인 간의 어떤 그런 주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1920년대는 이 일본이 좀 더 교묘한 통치수를 보이려고 하면서 일본인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조선인과 조선인 사이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아주 지능적인 어떤 통치수를 지금 1920년대 와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얘기예요. 보통 경찰 숫자를 이렇게 지금 더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920년대에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그런 것 대신에 좀 더 교묘한 통치술.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1920년대 와서는요 어느 정도 열어줘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합니다. 조선과 동아일보가 창간하고 있더라. 뭐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그 검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지능적인 어떤 통치수를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알아서 뭐 하고 싶어 알아서 해줄게 대신 나한테 검사 자꾸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독을 문관도 가능합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군인 출신들이 총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관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후까지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은 기만적 통치라는 거, 기만적인 통치술. 이걸 통해서 어떤 민족의 어떤 분열,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소위 문화 통치 시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그 경제 파트에서는 또 이제 192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1910년대는 지금 땅을 다 뺏어갔어요. 촉촉촉촉. 지금 막 뺏어가고 있죠. 특히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토지들 같은 경우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그 궁궐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토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또는 문중 소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왜냐면 이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신고를 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냥 걷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토지 약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땅을 가져갔네. 그다음 1920년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들도 가져가야죠. 그죠? 예, 그런 순서로 보시면 돼요. 1920년대 와서는요, 바로 산미 증식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을 단행하고 있더라. 산미 증식 계획을 단행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쌀을 막 촉촉촉 가져가는 것이죠.
쌀을 또 많이 필요로 했던 일본 내부의 이유도 있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1910년대 일본의 어떤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자본주의, 여러분 이 당시에 일본 자본주의 세계적으로 아주 메드 인 재팬 아주 유명했던 그 제품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은 아직은 아니죠. 예. 이 당시 일본이 그 세계에 내놔가지고 가장 아주 인기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성냥이었어요, 성냥. 여러분들 왜 생일 파티 할 때 이렇게 칙 붙이는 거 있잖아요. 칙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성냥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일본 그 성냥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단적으로 성냥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어떤 경제성장, 자본주의 발전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했습니까? 값싼 노동력을 투여해가지고 그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그것을 대량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방식의 어떤 채택하잖아요. 일본이 이때 이랬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성냥 같은 거, 예. 값싼 노동력 투여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물건 파는, 세계에 파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의 1960, 70년대 떠올리시면서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어떤 그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노동자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농민층에서 나오겠죠. 농민들이 땅에서 분리가 되면서 그 농민들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농사는 누가 져 그러면? 그죠? 당연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당연히 곡물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1960년대 우리가 싸게 단가를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싼 임금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취한 게 뭐예요? 저고가 정책이거든요. 왜냐면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 임금을 낮출 수가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는 건 기본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죠? 정부는 지금 쌀값을 낮추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게 성냥 팔아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발달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조선에서 그 식량 공급지 역할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렇게 식량들을 가져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산미증식 계획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실패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길 텐데 아니에요. 성공은 합니다. 성공은 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방법은요. 개간이라든지 또는 종자 개량 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저수지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은 해요.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목표한 증산량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증산에는 성공을 하는데 자신들이 목표한 그 증산량에 성공하지 못해요. 택도 없이 많이 잡아놨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증산량만큼 가져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증산량에는 미달했지만 가져가는 것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그 증산량만큼 가져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증산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증산량만큼 가져가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곡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쌀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껏 쌀 증산에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쌀 증산 성공했지만 정작 먹을 건 없는 이런 사태가 도래한 거죠. 하도 일본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죠? 자, 또한 여러분들
이 개간이라든지 종자개량 뭐 이런 수리시설 이런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합니다.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증산 목표만큼 수탈하는 거예요. 증산 목표만큼 수탈하는 것이죠. 그럼 수탈. 결국 곡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본이 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합니다.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 증산에 성공해. 했는데 돌아온 것은 만주산 잡곡.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농민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1920년대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화파트 가면 공부하시겠지만 이때 그 카프 문학, 신경향파 문학,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어떤 농촌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농촌 사회의 모습이는요. 이건 정말 고개를 덜레덜레 흔들 정도로 수탈의 어떤 그 끝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요. 이 회사령 있죠? 회사령을 드디어 이제 폐지합니다. 회사령과 그 다음이 관세를 폐지합니다. 회사령과 관세를 폐지하고 있더라. 자, 이 회사령은 이제 곧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 회사령은 이제 신고제. 그냥 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 되면요. 이제 비로소 1910년대에 축적된 자본, 그 자본을 이제 여기에 투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투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된 겁니다.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세 조항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관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관세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개항기부터 관세 제가 노래를 불러왔어요. 자, 강화도 조약 때 여러분들 관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가 조일통상장정에서 1883년 체결되는 조일통상장정에서 관세 조항이 들어와요. 왜 들어왔죠? 1882년 체결됐던 조미소 통상조에서 관세가 들어오면서 조선 정부가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관세 조항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83년도에 관세 조항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들어왔던 관세가 쭉 가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드디어 1920년대 와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강화도 조약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본 자본이 쉽게 투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회사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지금 관세를 붙이지 않고 싸게 더 많이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령과 관세는 그래서 폐지가 된 겁니다. 됐죠? 네. 19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는 여러분들 하여튼 일본 자본주의가 정말 절정을 찌르는 시기다. 일본 자본주의 절정을 찌르는 시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부터 성장했던 그 일본 자본주의가 절정을 찌르는 시기.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문제가 하나 빵 하고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네, 바로 1929년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뉴욕 증시를 흔들어 놨던 바로 세계 대공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세계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이 일본은 사실은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달은 했지만 사실은 그 토대가 그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빠르게 자본주의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 토대가 이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외풍이 샥 불어오면 휙 날아간다는 얘기죠. 일본이 그런 식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세계 공황이 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방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미국 같은 방식은 지금 이 세계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뉴딜이 뭐예요, 여러분들? 뉴딜 정책은 뭐냐면요. 지금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거예요.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수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를 잘라요. 왜냐면 항상 그 회사가 적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건 임금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자는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장의 물건은 자꾸 쌓여지고 있죠? 그럼 또 노동자 자르죠? 노동자 또 가난해지죠? 또 물건 못 사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계 공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요, 바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 살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기간 산업, 대규모의 어떤 댐 쌓기라든지 길 놓기라든지 이런 그 엄청난 그 대역사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노동자들의 그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노동자들이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사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다시 또 노동자를 고용시키면서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물건,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뉴딜 정책을 취하는. 또 저쪽 유럽 쪽은요 바로 블록 경제. 네, 블록 경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란 나라에서 예를 들면 양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했는데 이걸 소비를 못 하는 거야. 그랬을 때 B라는 나라에서 양말이 필요해. 그러면 그 초과 공급된 이 양말을 B라는 나라에 파는 거죠. 그리고 또 B라는 나라에서 초과 공급된 것들을 A라는 나라에서 사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초과 공급된 것들을 지금 떨궈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지금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금 뉴딜이라는 블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일본은요,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는 나라고 그 주변에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식들 모든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자신들이 초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것들을 강제로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로 떨구기 위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바로 이 전쟁이란 방식을 일본은 선택하는 거예요. 일본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1930년대는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무수하게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930년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네,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자,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전쟁을 지금 수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 중국을 대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구와 또 엄청난 군비를 갖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이게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아무리 동아시아 최고의 부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인원수가 되질 않는데 결국 일본은 조선인들을 이 군대에 합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인들이 총 들고 일본을 위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릿속,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걸 지워야 돼요.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칠 구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민족 말살 통치.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 민족 말살 통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이름부터 바꿔. 창씨개명. 네, 이름부터 바꿔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국 신민에서 충성 맹세라는 거예요. 한국 신민에서 암송. 그렇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30년대로 와서 경제 파트에서는 뭐가 있냐면, 네, 바로 일단 지금 이 산미증식 계획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굉장히 농민들한테 지금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1900 이런 문제점들, 산미증식 계획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네, 농촌진흥운동. 자, 농촌진흥운동은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너희들 못 사는 건 너희들 때문이니까 너희들이 좀 더 부지런해봐라. 의식적으로 좀 변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 농촌진흥운동은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은 40년까지 네, 시행이 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런 농촌진흥운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항이잖아요. 공항. 그죠? 이 공항의 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항의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민족 자본, 그러니까 그 일본 자본이죠. 일본 자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시행해요. 남면 북양 정책. 자, 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모 그리고 면화 이런 어떤 원료 있잖아요. 이런 원료를 싸게 이 자본가, 일본 자본가들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싼 그 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이런 공항에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본 어떤 그 자본가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전쟁을 수행할 거예요. 전쟁을 지금 그죠? 이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이 땅 한반도가 지금 하나의 그 군수 공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군수 공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자, 그렇게 전개되는 30년대에 있다가 아주 극에 달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극에 달하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1938년. 네, 1938년에 제정되었던 바로 국가 총동원령이 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 (1938년도) 네, 이 국가 총동원령이 나오면서 이제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가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30년대 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국가 총동원령이 나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총동원하게 됩니다.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먼저 징용, 그죠? 징용.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징병이라는 것도 있겠죠. 징병. 군대를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40년대에 아주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출과 배급이라는 거예요. 공출과 배급. 공출 배급은 뭐냐면 식량 생산하잖아요. 그거 다 거둬들여요.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걸 배급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위안부. 이런 어떤 국가 총동원령 하에서 정말 놋그릇, 놋수저
하나가 다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1910년대, 20년, 30년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10년대 식민지 어떤 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지금 가미되고 있고요. 20년대는 굉장히 교묘한 통치 방식 나오고 있다가 공황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완전히 그냥 민족 말살, 완전히 우리가 수탈하는 국가 총동원령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제의 어떤 통치 방식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0년대 여기 맞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30년대 또 여기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런 패턴을 지금부터 다음 이제 요 핵심 개념 시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또 살도 붙여보는 또 그런 시간을 일단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